자, 측정 이론에서 신뢰도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측정 이론에서 측정은 여기에 보시면 이제 추상적 개념을 경험적 지표로 구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추상적 개념이라는 것은 사람을 측정할 때만 있는 거예요. 예. 사람하고 결부되어 있지 않으면 추상적 개념이라는 것이 측정 개념으로 있기 힘들죠. 자, 그래서 하나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측정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측정 이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측정 대상이 뭐냐? 자, 측정 대상은 물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건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세 번째로 조직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조직의 대표인 사람이 응답하게 되는 거니까 결국 그것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측정 대상은 물건하고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자연현상 그런 것도 다 물건에 해당한 거예요. 머티리얼에 해당한 거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물건을 측정하는 경우는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제품을 측정한 거다 품질 특성을 측정하거나 뭐 그러겠죠. 이 물건을 측정하는 것은 뭐 무게, 중량, 부피, 그 다음에 뭐 헤르츠 등등 결국은 이거는 미터법에 의해서 측정 가능한 것들이에요. 자, 물론 이제 사람을 측정하는 게 사람 몸무게 그런 건 결국 사람 몸을 물건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건 물질이라고 보는 거죠. 물질의 특성을 측정하는 거니까. 근데 사람의 의견, 신념, 의지, 태도, 뭐 의견, 신념, 태도 뭐 이런 것들 결국 이러한 것을 측정하는 문제를 다룰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측정하는 학문 분야가 대표적인 게 뭐죠? 심리학, 그 다음에 교육학. 이런 분야는 상당히 사람을 측정하는, 인간을 측정하는 그러한 방법론들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의학, 심리학, 정치학, 인류학, 가정, 뭐 경영, 경제 뭐 다 인간하고 관련돼 있죠. 인간하고 관련돼 있어. 그래서 이런 추상적 개념에 대해서 인간의 의견, 신념, 태도, 의지 뭐 이런 추상적 개념에 대해서 경험적 지표를 구현하는 과정을 측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물건을 측정하는 것도 측정이죠. 자, 그래서 이 물건을 측정하는 분야에서는 메저먼트 시스템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MSA라는 약자를 사용한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지에 의한 거예요. 게이지 RNR. 앞에 R은 repeatability, 뒤에 R은 reproducibility. 이건 반복성, 재현성. 그래서 계측기죠, 계측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문제를 다루게 돼요. 결국 여기도 이제 신뢰도죠, 신뢰도. 자, 그래서 이런 계측기인데 뭐 제가 여기다 밑배경에 저울을 그려놨잖아요. 예를 들어 이 저울에 제가 몸무게를 재는데 올라서 쟀어요. 그래서 몇 킬로그램이다. 그리고 나타났죠. 그래서 눈금을 읽었어요. 그래서 1초 만에 다시 올라갔어요. 다시 올라가서 반복 측정했단 얘기예요. 다시 측정했어요. 다시 측정했더니 매번 측정할 때마다 이 눈금이 다른 눈금을 가리켜요. 그래서 몸무게가 매번 달라져요. 그러면 제가 미친 걸까요? 이 저울이 미친 걸까요? 물론
제가 미쳤다고 하는 사람은 저울을 믿는 사람이겠죠. 예, 그 뭐 제가 1초 만에 뭐 엄청난 음식을 처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반복 측정했을 때 동일한 반응치, 동일한 측정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이 저울은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예. 반복 측정했을 때 동일한 응답치를 이 게이지가 표시했다면 이 저울은 신뢰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성이라는 것은 accuracy, 정확성을 의미해요. 정확성. 반복 측정했을 때 얼마나 정확하냐. 그 정확성은 동일한 값을 지속적으로 표시해 줘야지 정확하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자, 그러한 방법을 동일하게 사람한테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저울로 사람 의지, 태도를 측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측정하는 것은 질문지나 설문지를 통해서 사람의 의견, 신념, 태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측정 도구는 뭐가 되냐면 이 설문지나 이 질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지의 신뢰성과 타당성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신뢰성은 반복 측정했을 때 얼마나 동일한 결과값을 나타내느냐, 반응값을 나타낼 수 있느냐에 대한 관점이고요. 타당성은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적 개념을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느냐. 그래서 개념 타당성과 내용 타당성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얼마나 추상적 개념을 잘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내용이냐. 그거를 측정한다는 거예요. 네. 자, 이 챕터에서는 우리는 신뢰성만 다룰 겁니다. 신뢰성만 다룰 텐데 이 신뢰성은 신뢰도 분석이라는 방법론이 개발이 돼 있어요. 개발이 돼 있어서 그 방법을 사용하면 돼요. 이 타당성은 말이에요. 타당성은 보통 이 타당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없어요. 없는데 뭐 요인 분석을 사용해서 팩터 어널리시스 얘기하는 겁니다. 요인 분석을 사용해서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요인 분석은 타당성을 검토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요인 분석에서 타당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 하더라도 타당성을 과연 확보했느냐, 그것은 이러한 통계적 분석 방법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거는 이 분야의 어떤 특정 분야의 뭐 심리학이다, 교육학이다,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학자들이, 석학이 내용 타당성에 대해서는 추상적 개념이 얼마나 충실하게 반영하는가, 그들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예, 그런 것을 통계적 분석 방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자, 다음. 그렇다면 신뢰도는 어떻게 정의되는가? 신뢰도의 보편적 정의는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자, 신뢰도는 검사지나 설문지에서 측정된 검사 결과 점수가 X라고 했을 때 X는 참점수와 측정 오차 입실론의 합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측정 오차 입실론이 제로가 된다면 신뢰도는 1에 접근합니다. 1이 되죠, 1이. 네. 측정 오차가 커지면 신뢰도는 0이 되겠죠, 0이. 네. 그래서 신뢰도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측정 오차가 0이라는 의미는 신뢰도가 1이 된다는 얘기인데, 신뢰도가 1이다라는 얘기는 반복 측정했을 때
반복 측정했을 때 항상 일정한 값을 얻어낼 수 있는 측정 도구임을 의미하는 거고, 신뢰도가 1이라는 것은 그만큼 측정 도구를 신뢰할 수 있다. 100% 신뢰할 수 있다. 그 얘기는 곧 반복 측정했을 때 동일한 응답치를 얻어낼 수 있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신뢰도가 제로가 되면 그것은 매번 측정할 때마다 매번 눈금의 위치를 다르게 나타내는 것과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측정 도구라고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신뢰도가 바로 0이 된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뢰도를 언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거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서베이에서 조사의 8가지 단계를 이와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조사 계획을, 목적과 계획을 입안하겠죠. 그 다음에 조사 방법을 결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조사 도구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표본 추출하고, 실사,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거예요. 여기서 실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개선 정책 입안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서베이의 8가지 단계를 거칠 때 이 조사 도구를 개발하는 단계에서 신뢰도 문제를 거론할 수가 있습니다. 측정 도구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그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 응답자들을 선정을 해서 표적 집단 면접을 합니다. 이건 FGI라고 하죠. FGI. 자, 응답자를 선정을 해서 표적 집단 면접 FGI를 실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FGI를 통해서 잠재 욕구를 파악할 수 있느냐, 파악이 됐느냐. 만약에 잠재 욕구를 파악했다면 OK에서 넘어가죠. 아니면 FGI를 통해서 잠재 욕구를 파악할 수 없다면 뎁스 인터뷰라서 심층 면접을 실시합니다. 1대1 심층 면접이죠. 뎁스 인터뷰. 그래서 심층 면접을 실시하고 정보가 충분하면 얘로 넘어가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다시 FGI로 넘어가서 표적 집단을 실시하죠. 그래서 욕구가 파악된다면 정보가 충분하냐 물어보게 되고, 만약에 심층 면접을 통해서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면 FGI를 실시를 해서 잠재 욕구를 파악이 됐는지 검토를 하는데, FGI에서 뎁스 인터뷰로 넘어갈 때는 이 FGI를 실시할 때 응답자가 매우 진실되게 표현하거나, 그 다음에 자신의 그 심리적인 의견을 매우 정확하게 표현하는, 즉 잠재 욕구를 파악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응답자를 선정을 해서 심층 면접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루프를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게 되겠죠. 물론 이제 이런 루프가 상식적으로 무한히 돌아갈 수는 없어요. 무한히. 시간하고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돌아간다면 한 번 정도 돌아가겠죠, 실전에서는. 자, 그런 다음에 조사 방법에 따른 설문의 기본 구조를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요. 그리고 설문이나 질문지를 작성할 때 가장 핵심적인 거는 고객의 언어로, 응답자의 언어로 작성한다는 겁니다. 그 응답자 관점에서 헷갈리지 않게, 헤매이지 않게 응답자의 언어로 구성을 하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설명이 돼 있어요. 이중 질문하지 말아야 된다. 필터링, 여과 질문해서 걸러내기도 하고 등등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안에 내용이. 그렇게 해서 설문을 작성하고 나면 한 50부 정도 미만, 30부 이상 그 정도를 사용해서 파일럿 테스트를 합니다.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를 하고 이 파일럿 테스트 실시 결과 데이터 입력하고 신뢰도를 계산합니다. 신뢰도를요. 그래서 신뢰도가 어느 정도 좋다. 그러면 본조사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본조사로 들어가지만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항의 키워드를 수정하거나 보완, 최악의 경우는 문항을 제거하죠. 제거하거나 수정 보완을 해서 다시 예비조사로 들어가죠. 예비조사. 컨펌 해야죠. 그래서 특별히 수정할 게 없다면 다시 신뢰도가 어느 정도 올라간다면, 근데 뭐 이 신뢰도의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보통 코릴레이션처럼 생각을 하면 됩니다. 뒤에 보면 이제 결국 신뢰도는 코릴레이션을 계산하거든요. 상관계수의 개념과 똑같아요. 실제 계산 방법론이라는 거는. 그래서 보통 신뢰도가 상관계수로 생각한다면 신뢰도가 얼마 이상이면 좋으냐. 0.5는 상관계수가 크다고 안 하잖아요. 0.5는. 보통 한 0.7 이상이 되면 상관성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 물론 이것은 통계적으로는 선형성을 의미하는 거죠. 0.7 이상. 그러니까 신뢰도 역시 그러한 기준으로, 코릴레이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 그래서 신뢰도가 확보가 되면, 측정 조사 설문지의 신뢰도가 확보가 되면 이제 본조사, 실사할 때 본조사에 사용을 합니다. 결정된 설문을요. 그리고 본조사가 끝나고 나서 신뢰도를 확인하죠. 자, 이때는 본조사에 사용된 질문지의 신뢰도가 얼마 정도 된다라는 보고용 신뢰도예요. 보고용 신뢰도고, 이때 신뢰도는 이 질문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초기에 사용하는 신뢰도죠. 그러니까 신뢰도의 기본적인 용도는 여기죠, 여기. 이쪽이 더 기본적인 기능이고, 이쪽은 컨펌, 결국 요 정도 된다, 신뢰도가 얼마 정도 된다, 그것을 이제 보고하기 위한 용도의 신뢰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각화 분석을 하고 보고서 작성을 하겠죠.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고요. 자,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거쳐서 신뢰도를 어느 위치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고 활용을 하는지에 대한 플로우를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다음. 자, 그렇다면 신뢰도는 어떠한 신뢰도가 있느냐? 이 과정을 보면은요, 이제 신뢰도가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 왔는지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재검사 신뢰도라고 해서 테스트, 리테스트, 릴라이빌리티라는 게 있었어요. 자, 이 내용은 뭐냐면 동일한 설문지입니다. 동일한 설문지를 일정 시간 후에 단순히 반복 측정합니다. 반복 측정해서 신뢰도를 추정하고자 하는 고전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설문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일정한 시간 후에 반복 측정한 다음에 이것과 이것의 뭐를 계산하냐면 상관성을 계산해요. 상관도를. 그래서 그거를 신뢰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신뢰도의 측정 방법을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설문지를 반복 측정하여 그 두 설문지 간의 상관성을 신뢰도로 추정한다. 자, 그런데 이 방법은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응답자가 처음 측정할 때 기억 효과라는 게 있어요. 메모리 이펙트라는 기억 효과로 인해서 일부러 동일하게 측정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다르게 반응하거나 그런 식의 이제 기억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실험이 되려면 첫 번째 측정하고 그 동일한 응답자를 다시 두 번째 반복 측정할 때 기억을 여기서 지워버릴 수만 있다면 이 두 개의 릴라이빌리티를 이상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 효과를 지울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게 과대 추정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억 효과 때문에. 그래서
테스트, 리테스트, 릴라이빌리티는 기억 효과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이제 개선책이 뭐였냐면 동형 검사 신뢰도. 그래서 이퀴벌런스 폼 릴라이빌리티인데요. 이것은 유사한 형태의 A형과 B형의 설문을 실시하는 겁니다. 유사한 형태. 그렇게 되면 이제 기억 효과를 피할 수는 있죠. 동일한 것이 아니니까 유사한 형태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동형의 릴라이빌리티 계산할 때 이퀴벌런스 폼이라는 이것이 설문을 개발할 때 당연히 어렵죠. 기억 효과는 제가 할 수 있지만 동형의 설문지를 개발할 때, 즉 키워드가 달라지면 그게 과연 동형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논란의 여지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이퀴벌런스 폼 역시 문제가 좀 됐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렇다면 동형이 아니라 이제 설문을 하나만 개발하자. 하나만 개발해서 동질적인 추상적 개념에 문항이 10개가 있다면 이 문항의 10개를 5개씩 나눠서 이 5개와 5개의 코릴레이션을 계산하자. 그래서 그걸 릴라이빌리티로 사용하자. 이런 식의 이제 아이디어가 나타나게 됐어요. 그게 바로 반분 신뢰도라고 해서 스플릿 할프 릴라이빌리티, 이 용어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반분 신뢰도를 하자. 그렇게 됐는데 이 반분 신뢰도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나누느냐 달렸어요. 홀수 문항과 짝수 문항으로 나누느냐, 아니면 뭐 앞에 거 5개와 뒤에 거 5개 하느냐. 그리고 이게 이제 짝수 문항이 아니고 뭐 문항수가 전체가 9개였다면 4개 5개 자르느냐, 5개 4개, 뭐 그거를 뭐 어떻게 자르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릴라이빌리티 즉 코릴레이션의 계산값에 영향을 주게 되었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또 대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정값이 그 신뢰도가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현상,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죠.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같은 것, 그 다음에 동형의 2개의 설문지, 같은 2개의 설문지, 동형의 2개의 설문지, 그러다가 여기에 반분 신뢰도에 와서는 하나의 설문지로 바뀌었죠. 자, 그러다가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문항 내 적합도를 보자. 이거는 이제 문항 내 일치도라고 해도 돼요. 일치도. 문항 내 일치도. 그래서 설문지는 하나만 한 번만 측정하는 거죠. 한 번만 측정하는데 이 각 문항들이 그 각각의 여기 예를 들어 10개의 문항을 동일하게 이제 여기서 같은 추상적 개념에 대해서 10개의 문항으로 물어봤다면 이 10개의 문항이 10번의 반복 측정을 한 걸로 보자는 거예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10번의 반복 측정한 걸로 가정을 하고 상관계수를 계산하자. 그래서 그 상관성을 계산하자, 그렇게 했는데 그게 바로 크롬바 알파라는 값이에요. 크롬바흐라는, 이건 뭐 독일 사람 바흐라고 발음하는데 영어식 발음은 크롬바라고 해요. 크롬바. 그래서 크롬바가 알파라는 개수로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된 이론이 바로 크롬바 알파 또는 알파 개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크롬바 알파 개수는요, 신뢰도의 한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미니멈 값이죠. 미니멈 값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크롬바흐가 51년이죠. 51년에 사이코메트리카라는 이 저널에 크롬바 알파 개수에 대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크롬바 알파 개수만을 대부분 다 사용하죠. 이 앞에 거 세 가지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걸로 통일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인터 아이템이라는 건 문항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이템 컨시스턴시 릴라이빌리티. 그러니까 문항 내 일치도, 문항 내 적합도, 뭐 이렇게 일치도라는 용어도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크롬바 알파 개수의 기본적인 이론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이론은 뭐 암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기억하지 마세요. 이 아이디어가 어떤 식으로 됐느냐, 그것만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x1서부터 xn까지 각 문항의 반응 점수라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문항이 이제 n개 있는 거죠. n개 문항이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x1 프라임에서 xn 프라임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동형의 문항 점수라고 또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크롬바 알파 계수라는 거는 동형의 문항이니까 두 개를 가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테스트, 리테스트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가정을 하고 x들과 x 프라임들이 동형의 문항이니까 이것은 같은 거니까 이퀄 베리언스, 등분산, 그 다음에 등공분산, 즉 이것과 이것의 분산과 공분산이 같다고 가정할 수 있어요. 왜? 동형의 문항 점수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간 거니까요.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하죠? 뭘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가정이 맞다면 얘가 1이 돼야 되는데 이 가정이 안 맞으면 1로부터 점점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뭐라고 하죠? 뭐를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뭔가를 이론을 진행한 다음에 얘를 계산했을 때 사실이라면 1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1이 안 되고 1의 가정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걸 이제 귀납적 방법이라고, 귀납적. 통계학은 거의 귀납적 방법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크롬바크라는 사람은 통계학자는 아니고 사회학자로 뭐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대로 코릴레이션을 활용한 거죠. 똑같아요. 상관계수예요. 상관계수란 말이에요. 이 크롬바 알파라는 것이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그랬을 때 이제 상관성, 상관계수를 이제 계산하려는 이제 과정이에요. 그래서 코베리언스는 보면 여기 보시면요. 문항 n개의 문항을 다 더해요. 합점수를 계산해요. 이렇게. 그리고 동형의 문항들도 역시 프라임도 다 합점수를 계산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동형의 두 개의 문항 점수의 합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계산한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면 이거는 n 스퀘어, n 자승분의 시그마 1, 2가 되는데 시그마 1, 2는 서로 문항이 다른 것끼리의 코베리언스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자승은 xi가 다 동형이니까 전부 다 시그마가 되겠죠. xi의 분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요와 같이 표현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프라임이 아닌 이 문항의 합점수에 대한 분산은 자 이렇게 합점수를 했기 때문에 뒤에 이제 우리가 실제 분석 결과를 보면 합점수가 나타납니다. 토탈 점수가요. 분산과 이 동형의 프라임의 점수의 합점수의 분산은 동일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같은 거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분산과 이분산은 동일하다. 그래서 등분산과 등공분산 가정하에 이걸 진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같은 건데 그것을 이제 수식을 풀면 이와 같이 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동형의 두 개의 합점수의 공분산은 이와 같이 정리가 돼요. 이와 같이. 여기 보면 같은 거니까 프라임이 없지요. 예, 원래 문항들만 있어요. 그래서 신뢰도는 즉 상관계수는 코릴레이션 결국 이 합점수 이 두 개의 합점수의 상관계수 이 두 개의 이제 상관계수를 계산한다는 거죠. 상관계수는 코비리언스를 각각의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예요. 이 합점수와 이 합점수의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건데 분산의 스퀘어루트 취한 거죠. 그런데 이 두 개가 같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된 거죠. 즉 이것과 이것이 같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레드로 표시하면 이것과 이것이 같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표시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요거죠, 요거. 그죠? 네, 요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계수의 산식을 그대로 적용해서 대입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그대로 대입해서 이걸 정리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같다라고 가정하고 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x들의 것으로 됐어요. x 프라임은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동형의 검사 질문지를 측정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이 릴라이빌러티 크롬바 알파 계수를 계산할 때는. 그래서 질문지가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 하나에 각각의 문항들을 추상적인 질문에 대해서 n번 반복 측정한 거의 개념하고 동일한 걸 취급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합점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크롬바 알파 계수라고 불려지게 되었고 이 크롬바 알파 계수는
이분형일 때는 이 KR20이라는 지수로 얘기를 해요. 이 문항들이 이분형인 경우. 자, 문항이 이분형이다. 보통 뭐 5점이다, 7점이다, 뭐 9점 척도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5점, 뭐 3점도 있을 수 있고, 7점. 그래서 이와 같은 스케일을 사용해서 문항을 측정을 하는데, 이분형이 되면 yes, no로 측정하는 거예요. 예, 아니요. 그렇죠? 예, 아니요로 측정이 되면 이거는 KR20이라는 개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 개수는 뭐 KR20이든 뭐든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문항 점수를 표준화해서, 그 표준화했다는 얘기는 이 문항의 베리언스가 1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이와 같이 식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이 식에서 문항 수가 2가 되면, 두 문항만 있게 되면 스피어만 브라운 공식과 동일해져 버려요. 이 산식이. 이건 진짜 참고만 하십시오. 예, 그래서 그렇게 알려져 있다. 혹시 이제 학술적인 연구 논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용어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스피어만 브라운이라든지 뭐 KR20이라든지. 예, 그 위에 이제 컨설턴트들은 이런 거까지 참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런 거, 그러니까 스피어만 브라운 공식하고 일치된다. 예, 그래서 문항수가 2개 있는 경우는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론적 배경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이론적 배경을 살펴봤는데 결국은 질문지가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크럼바 알파 계수라는 거는.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크럼바 알파 계수만 보는 것으로 거의 뭐 학계는 그걸로 통일이 돼 있으니까 크럼바 알파 계수만 논문이든 보고서든 언제 사용하죠? 질문지 개발할 때, 그리고 개발이 다 끝난 질문지에 본조사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조사한 측정지, 질문지는 이만큼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그걸 보여줄 때 크롬바 알파 계수를 가지고 보여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이제 문항 작성 시 주의할 사항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잘 그냥 한 번만 읽어 보십시오. 그다음에 척도화 문제인데요. 척도화는 거의 지금 리커트 스케일을 주로 사용합니다. 최근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심리학과에서 이걸 연구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겠죠. 더스톤이나 거트만 척도 같은 거는. 그런데 실전에서 거의 리커트 척도만 사용해요. 왜냐하면 응답자 중심의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응답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측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리커트 척도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부터 리커트 척도를 어떻게 작성하느냐, 그런 작성 지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신뢰도 분석을 할 때는 리커트 척도를 작성을 하는데, 리커트 척도는 이와 같이 다 이제 문장으로 작성하는 거죠. 질문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의견이나 의지, 태도를 문장으로 표현하고, 그 문장에 대해서 응답자는 얼마나 강한 부정이냐 약한 부정이냐, 긍정 부정의 태도, 의견과 태도를 척도상에 표현하도록 하는 방식이 바로 리커트 척도입니다. 그래서 척도의 내적 일치도를 이제 봄으로 해서 측정 설문지가 반복 측정했을 때 얼마나 일관성 있고 정확성 있게 반응을 측정해내느냐. 만약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면 그 측정 설문지의 키워드나 그것이 반복 측정했을 때 매번 달라진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그만큼 불안정한 그런 측정 도구가 된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리커트 척도는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리커트 척도를 적용할 때, 신뢰도 계산에 적용할 때는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부 다 뒤집어 놔야 돼요. 이렇게 질문이 부정적 방향, 부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때 1점과 5점, 긍정일 때 1점과 5점은 서로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이렇게 비호의적, 부정적인 그런 긍정인 거, 이럴 때 예를 들어 5점 척도로 측정했다면 5가 되겠죠. 여기에 5점과 여기에 5점은 전혀 다른 거죠. 여기에 5점은 이쪽이죠, 이쪽. 여기에 1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긍정과 부정의 문장들이 있을 때는 이 부정을 긍정으로 뒤집어 놓고 릴라이빌러티, 신뢰도를 계산해야 됩니다. 5점 척도일 때 예를 들고 있는데 뭐 6점, 7점, 뭐 9점, 10점, 11점 다 마찬가지죠. 자, 그랬을 때 부정의
문장에 대해서 반응값을 뒤집을 때는요. 5점 척도면 6에서 그 해당된 베리어블의 응답값을 빼면 돼요. 이게 변수가 뭐 예를 들어 9번 문항이었다. 그럼 V9를 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간단하게 1점이 5점 되고 5점이 1점이 되고 1점이 5점이 되고 해서 딱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5점 척도는 5점 척도에 하나를 더해서 빼고 7점 척도는 7이니까 8에서 해당된 반응값을 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9번 문항이면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11점 척도다. 그러면 12점에서 빼면 되죠. 어차피 이게 등 간격의 인테저로 다 측정이 돼서 코딩 입력이 됐을 테니까요. 자,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예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볼 건데요. 대학생 PC 만족도에 대한 조사인데 보다시피 이렇게 돼 있습니다. 29명을 측정을 했어요. 5점 척도로 5점 척도로 측정했는데 주위에 추천하고 싶다. 최고의 제품이다. 다음에도 같은 회사 제품을 구매하겠다. 주위에 같은 제품을 산다면 만류하겠다. 자, 이거는 부정적이죠. 나에게 충분한 제품이다. 여기서 뭐 1점부터 5점까지 했다면 이거는 내용이 자체가 긍정이니까 값이 크면 클수록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죠. 기대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 갖다 버리고 싶도록 화가 난다. 이것도 부정적이에요. 요게 부정적이에요. 요거 만류하겠다. 성능이 떨어진다. 자, 이거 부정적이죠. 후회한다. 부정적이죠. 매력적인 제품이다. 괜찮은 제품이다. 광고에 관심이 있다. 만족스럽다. 현명한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요 문항들은 5점 척도니까 6점에서 저 문항을 빼야 돼요. 예를 들어 이게 뭐 V1, V2, V3, V4, 4, 5, 6, 7, 8, 9 그러면 이게 V4에서 빼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6점에서 V7을 빼고 6점에서 V8 빼고 6점에서 V9 빼고 이렇게 리코드 변환을 한 다음에 릴라이빌리티를 계산하는데 적용을 해야죠. 그래서 이 파일은 대학생 PC 만족도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파일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